네, 관련해서 요즘 날씨 때문에 정말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태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태풍 얘기하기 전에 지금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장마가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보통 이제 6월 19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맘때면 이제 끝물이 보이기는 해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주도가 다음 주, 지난주에 비가 끝난 것을 이제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비 예보가 좀 없기는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 앞서 본 리포트처럼 태풍이 좀 변수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중부지방은 중간에 한 목요일과 금요일쯤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주 있긴 중반에. 하겠지만 예. 그래도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많게는 한 100mm 가깝게 누적되는 강수량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100mm가 훌쩍 넘는 양의 비가 수요일까지도 누적이 되어 굉장히 있는 많이 상황이고 오는군요, 또. 그리고 다음 주 중반까지도 계속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은 사실상 장마가 끝났다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장마라고 하면은 비가 오는 거고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것. 무더위가 이어진다는 거. 이렇게 보통 상식적으로 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장마의 시종 예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쪽에 걸쳐 있는 정체 전선상에서 내리는 비가 끝났냐 안 끝났냐를 결정하는 게 시종 예보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이제 장마 예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시종 예보가 의미가 없다는 게 많은 분들께서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비가 안 내린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8월 달에 집중호우로 비가 또 내릴 수도 있고 네. 태풍 때문에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일종의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체 전선상 그러니까 비구름의 장맛비의 예. 이름을 붙여준 게 끝났다라는 거인데 지금 일단은 남쪽에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네. 뭐 간접적인 태풍 영향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태풍이 중심이 우리나라를 향하거나 예. 근접을 지냈을 경우에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풍은 결국에는 강한 열과 그러니까 뜨거운 열과 강한 수증기를 머금은 연료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의 대립인데 어느 공기의 편을 들어줄까요? 바로 남쪽에 위치한 공기의 지원군이 되게 됩니다. 밀어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 올렸기 때문에 예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북쪽 지역의 정체전선이 머무르면서 중부지방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데요. 예. 이렇게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큰 돌덩이 하나를 떨어뜨린 것처럼 그 파동이 호수 끝자락까지 전달되고 완전한 예전의 호수처럼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를 굉장히 흔들어 놓고 가기 때문에 정체 전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굉장히 예측하기가 불분명해지고 한번 빠져나간 이 태풍의 빈자리를 만약에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메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체 전선은 다시 남하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에 비가 다시 내리면 이게 장마 끝나지 않는 거가 되고요. 만약에 그 메우는 자리를 덥고 습한 공기인 남쪽 공기가 메워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지금 태풍의 소멸은 이번 주 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내륙에서 상륙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여파가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제 예보의 불확실성을 높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은 다음 주까지도 장마가 정말 비가 내리는 장마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네, 태풍 맞습니다. 효과를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어쨌든 이 남부 지방에는 무더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부 지방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제주는 이미 37도를 넘었다고 해요. 습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더위는 도시열까지 더해지는 도시 중심부에서는 거의 40도 육박하는 더위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MBN이 위치해 있는 이 중부 지역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오다 그쳤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하늘이 굉장히 흐려서 일사가 차단됐기 때문에 낮 기온이 많이 지금 기온이 많이 높진 않거든요. 네. 한 26.1도였는데 습도가 거의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비가 내리지 않고 어설프게 비가 내리면은 어설프게 습도만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금 습도는 거의 30%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습도 때문에 30도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죠. 그러니까 장마 기간 동안에 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비의 효과 때문에 폭염의 장기화를 좀 어느 정도 좀 끊어주는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는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비다운 비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내리더라도 이게 동남아처럼 열기로 인해서 잠깐 내리는 소나기 구름이 매일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설프게 습도만 계속 유지시켜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예보를 쭉 보니까 한 34도 정도까지 기온이 오르지만
높아진 습도 때문에 아마 체감하는 더위는 폭염경보 수준인 35도로 훌쩍 넘는 한 37, 8도의 체감 더위를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최근에 한 1, 2주 보면은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면서 비가 왔다가 안 왔다, 습도가 많다 없었다. 벌써 많았겠죠. 저도 대응하기 힘들어갖고 감기에 걸렸는데 여름 감기 정말 지독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원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게 바깥 공기와 실내의 공기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네. 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온도 격차로 인해서 냉방병과 관련한 그런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바깥이 너무 덥다라고 해서 실내를 너무 시원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폭염 있는 날에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물, 그늘, 휴식. 뭐 수박 같은 게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수박인데 지금 네. 수박도 이게 장마 때문에 물가가 너무 네. 올라가지고 좀 많은 분들 그렇지만 일단은 땀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수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셔야 되겠고요. 이게 변만 뜨거울 경우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면 되겠지만 지금 바깥 공기도 너무 후텁지근하기 때문에 실내에 너무 차갑지 않는 선 안에서 좀 그 더위를 조금 그게 느끼셔야 쉽지 되고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렇습니다. 게. 네네. 그래서 너무 알겠습니다. 차갑게 있는 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뭐 물 많이 드시라, 결국에 이제 수박 많이 먹어야 된다는 말씀하셨었는데 역대급 폭우로 인해서 수박값이 너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머금다 보니까 수분을 많이 머금은 이런 신선 이제 과일 물가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장 지금 길어진 장마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나타난 수박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한 4, 5만 원 정도 수박 한 통에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4, 5만 원이다 하더라도 이 품질이 좋으면은 괜찮은데 네. 굉장히 당도가 한 90% 이상의 당도였던 게 한 70% 아래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그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예. 환불을 요청을 하거나 불만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한 과거에 비해서 10에서 한 20%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특히 전체 그 농가의 침수율이 한 1,353헥타르 정도인데 이게 축구장 면적으로 비하면 1,900개의 축구장이 1900개요. 예. 침수된 상황인데 이 중에서 충청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0헥타르가 넘습니다. 거의 한 예. 7, 80% 정도가 이 충청도의 농가인데 지금 충청도 농가의 대부분에서 이 수박과 같은 야채가 하우스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직격적인 타격을 맞은 게 수박인데 참 안타까운 게 여름철에 물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수분을 공급해 줄 수 맞습니다. 있는 대표적인 과일이 수박인데 앞으로는 이제 그 물가가 수박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제 농가 피해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장마 때문에 저 수박도 제대로 못 먹게 생겼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깜짝 뉴스죠. 미국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82살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령 리스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전격 사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저희 워싱턴 특파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자, 사퇴 압력이 많아서 뭐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벌어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긴 했는데 현지에선 예상했었습니까? 일요일 날 오후라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틀 전에만 해도 이번 주부터 유세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전격적인 사퇴,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일요일 오후에 코로나 요양 중에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후보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이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후반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전격 포기 지난달 27일 기억하시죠? 첫 대선 후보 토론 이후 인지력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도 안 된 24일 만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피격과 코로나 확진 등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에게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지 최악의 상황 속에 오바마 전 대통령마저 등을 돌리면서 여론의 백기를 들게 됐습니다. 네,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벌어진 초유의 일인데 자, 그렇다면요. 이 바이든 다음에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는 겁니까?
내일이면은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 딱 100일 남게 됩니다. 민주당의 주별 경선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4,600여 명의 대의원들은 바이든을 뽑기로 돼 있었습니다. 대선에 나설 후보를 다음 달 전당대회 전에는 이제 새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열리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최종 발표하게 되는데 일단은 해리스 부통령,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그레첼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타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당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하면서 해리스로 기울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로선 다양한 선출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미국 언론들은 해리스의 무게를 두는 이유, 후원금 승계로 꼽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재선 캠프가 보유한 후원금이 무려 9,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33억 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승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나설 경우에는 돈을 줬을 때 후원자 동의를 일일이 다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그만큼 복잡합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영광이고 후보가 돼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며 나 할 수 있다,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머릿속이 가장 복잡한 사람은 상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신병을 고스란히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의 본인만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관심이 이제부터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에서 물러난 바이든 대통령과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해리스 부통령을 그래서 다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전격 사퇴 직후 참을 수가 없죠. 또 SNS를 통해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바이든보다 이기기가 쉽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예전에 바이든과 토론 이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의 출마를 예측하기도 했는데 맞기는 맞았는데 당시 상황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 예측이 맞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수행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며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4년 만에 리턴 매치 끝났습니다. 3개월여 남은 미국 대선 구도 이제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격변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사태 배경부터 미국 대선 판도까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선언한 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정확히 언제였죠? 새벽 한 2시 50분쯤이었는데요. SNS에 올린 사퇴 성명을 한번 읽어보면 대통령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생애 최대의 영광이었고 이 재선을 추구하는 게 내 의사였지만 내가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오로지 집중하는 게 내 정당과 나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바이든의 후보 사퇴 결정을요, 당일까지 뭐 주변인들도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정적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발표 하루 전까지도 가족과 또 최측근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해리스 부통령도 당일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서 델라웨어 자택에서 격리 중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토요일에 가장 가까운 참모 2명을 집으로 불러서 이 초안을 먼저 작성을 하고 발표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이 후보 사퇴를 공식 발표하기 불과 1분 전에야 백악관 내에 다른 여러 참모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전격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맞는데, 일단 바이든은 지난 금요일 저희가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재선에 계속 도전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쳐서 뭐
계속 완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왜 마음이 바뀐 걸까요? 아무래도 이 고령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경쟁력 우려를 좀 떨쳐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으로 우리 나이로는 83세거든요. 여기서 연임을 하게 되면 거의 90을 바라보는데 이 임기 내내 고령 이슈가 따라다녔습니다. 지난달 27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TV 토론 때는 물론이고요. 지난 11일에도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To do that, you have to be quite smart and you have to be able to hit the ball a long way. He can't hit a ball 50 yards. You can see he is 6'5" and only 223 pounds. I told you before, I'm happy to play golf if you carry your own bag.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relative to what we're going to do with more border patrol and more asylum officers. President Trump?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네,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인지력 논란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그리고 최민락 특파원이 앞서 얘기했듯이 바이든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을 밀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19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당장 대선은 107일이 남았고 이 전당대회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일각에서는 이 미니 후보 경선을 좀 치러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요. 현재로서는 주별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 대부분의 지지를 확보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한 만큼 이 대선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승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 바로 선거 자금이고요. 네. 또 이 얘기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별 경선 과정에서 네, 네. 이 얘기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또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요, 이 상하원 의원들과 현재 좀 접촉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선거 운동을 개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어허. 나오고 있는데 특히 미 하원 흑인 모임이라든지 히스패닉 모임에 지지를 부탁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도 이 캠프 명칭을 해리스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나온 소식까지 장가 기자가 바로바로 전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뭐 이 대결에 대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지에서는? 지난 2일에 이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가상 대결을 할 경우 트럼프 47% 그리고 해리스 45%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6%포인트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보다는 경쟁력이 있죠. 자, 또 해리스 부통령은 아버지가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교수이고요. 어머니가 인도계거든요. 그래서 이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주자로서 이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은 이 매치업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이 해리스 부통령 나이도 1964년생으로 트럼프와 18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고령 리스크에서 이 수세에 몰렸던 프레임을 이 세대 교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지 선언도 나왔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 암살 시도 후에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늘고 있고 최근 67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4%, 해리스 부통령은 45.4%를 기록해서 이 트럼프 후보가 현재로서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유동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고요. 잠시 후에 또 보죠. 네.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 자, 굵직한 뉴스가 참 많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여러 의혹에 대해 전격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부터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현지호 기자. 자, 김건희 여사가 이틀 전인 토요일에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게 어제 뒤늦게 알려졌는데 자, 검찰청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 장소가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였다는 게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요. 조사는 20일 낮 1시 반쯤 시작돼 다음날 새벽 1시 20분쯤 끝나 12시간가량 길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7시간 정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어서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반부패 2부 최재훈, 형사 1부 김승호 부장검사가 김 여사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범행에 쓰인 걸 알고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는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명품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등을 묻는 질문에도 김 여사는 직원 실수로 돌려주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해왔다. 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리고 논란이 된 게 이 조사 시기와 장소를 두고 검찰총장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 총장 보고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 이 부분인데 총장이 조금 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사후 보고를 받으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 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 부족하다고 하면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총장이 불쾌한 심경을 사실상 대놓고 드러내면서 패싱 논란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기소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지만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지는 다른 문제라서 검찰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보셨듯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의 목소리 저희가 과거 목소리까지 저희가 쭉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소환조사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다른 어떠한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추어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가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조사 시점은 좀 언제 정해질지?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도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쭉 해볼 텐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은 거는 둘째 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조사를 알았냐 몰랐느냐,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 패싱됐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 집중되는데 이 대검 간부들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쭉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장소거든요. 예. 장소. 아마 이원석 총장은 그 검찰청에 그대로 소환해서 네. 수사해라는 거고 아마 어제 그 경호처에 보안 그 가옥에서 예. 장소 때문에 아마 총장이 경로하는 것 같아요. 왜 검찰청에서 안 하고 딴 데서 했냐? 예.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 대통령을 경호해주고 일반인을 경호 안 해주면 이게 특혜입니까? 대통령만 왜 경호하고 왜 나는 경호 안 해주느냐?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특혜입니까?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아마 이게 경호 매뉴얼상
같은 수준의 경우를 할 겁니다. 같은 수준이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오래 전부터 가서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 수색하고 다 이게 그 안전한지 다 이게 검사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트럼프 피격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합니까? 그리고 이게 아무리 주말이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말에도 수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저는 경호나 안전 문제에 엄청나게 불편을 줍니다. 네. 따라서 경호 문제 때문에 안전 가옥에서 했다 해서 조사 내용이 중요한 거지 장소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장소가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 경호나 안전 문제 있잖아요. 따라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는 거 특혜라고 마치 하는 거는 마치 이게 그럼 대통령 경호하는 것도 이게 특혜 아니냐. 네. 이 논리하고 똑같다 봅니다. 그렇군요. 성춘 부의장 생각은 궁금한데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검찰청도 안전 굉장히 중요한 보완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일단 전직 대통령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직 대통령들도 역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호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일 때 다 검찰청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경호 때문에 뭔가 장소를 달리했다, 이것은 예외인 것이고요. 예외인 것이기 때문에 특혜인 것이기 때문에 성역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장소 자체가 뭔가 그 검찰청에서 소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에서 소관하는 장소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거 김건희 여사가 소환이 된 게 아니라 검찰이 소환된 것이죠. 검찰이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로 소환돼서 출장 조사를 한 것인데 검찰이 소환이 됐다. 검찰이 소환당한 건 아닙니까? 이거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 경호처라는 그 건물 자체가 대통령실 소속인 것이고, 대통령실 소속에 있는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피의자인 신분인데 피의자가 본인이 속한 직할 건물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한 이건 특혜가 있었다, 예외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도 지금 수사지휘권 결국 배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사지휘권 배제 그 당시 왜 했습니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본인의 그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배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복원이 됐어야죠. 근데 복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복원을 했을 때 혹시 또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복원을 안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오히려 악용한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하라고 했는데 중앙지검장이 그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어떻게 보면 그 수사지휘권 배제됐던 걸 악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응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이 중앙지검장이 상관이죠.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안 하고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 사후 보고를 했다. 여기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목소리와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는지 듣고 오시죠.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도 잘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서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감찰 등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 표명에 대한 입장 말씀이 가능하실지 여쭤봅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일단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장을 자신을 패싱한 중앙지검장 불러서 오늘 얘기를 듣고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혹시 취해질까요? 아마 정당하다고 말을 보고 감찰이잖아요. 총장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감찰권이니까 예. 오늘 보고를 받아보고 아마 잘하면 이게 그 감찰을 지시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예측이 되는데요. 감찰을 지시했다는 건 어떤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시각일까요? 아마 이제 대검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네. 감찰 정도가 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어제 그
수사가 원래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수사로 소환한 거죠. 네.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저녁 때쯤에 가서 이제 그 파우치까지 끝내되느냐 동의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예. 처음에 소환은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그 총장 지휘권이 박탈돼 있습니다. 네, 없죠. 아까 그거는 손지훈 이제 부장이 기관 대 설명해줬죠. 기관끼리예요.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내린 게 아니고 검찰총장은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지시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는 일체 보고 안 하는 게 맞죠. 오히려 이게 또 보고했으면 왜 총장이 지휘권 박탈됐는데 왜 보고하느냐 또 이렇게 공개했을 겁니다. 아마 도이치모터스는. 예. 근데 도중에 이제 그 계획이 바뀌어서 동의를 받고 파우치 수사하는데 그게 조금 늦게 시간이 몇 시간 더 걸린 거잖아요. 그 11시 반이면 이게 몇 시간 더 걸린 거잖아요. 예. 근데 몇 시간 더 이게 시간이 좀 늦었다 해서 그게 크게 항명이냐 패싱이냐 저는 그래 안 보고요. 그러면 이게 그 순간에 검찰 쪽으로 다시 옮겨갑니까? 여기서 조사받다가 갑자기 뭐 또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호 매뉴얼이 우리가 현직 대통령 부분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은 그냥 경호원들에게 뭐 4명씩 4인 1조 그거 매뉴얼 하고요. 예. 현직 대통령 부분 매뉴얼은 틀려요. 현직 대통령 부분에게 며칠 전부터 사전에 답사부터 엄청나게 경호가 강화됩니다. 예. 따라서 저는 경호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고요. 경호처에서 그래 요구하니 김건희 여사도 그래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받으면 안 되지만 만약입니다. 만약에 현직 대통령도 조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검찰청에 가서 받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추현 부장님, 이 기자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오늘 물어본 게 나갔습니다. 방금 뭐 거치 표명 얘기를 물어봤는데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 반응을 살펴보고 절차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시라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오늘 뭐 여한도 없고 미련도 없다. 2년 2개월이 됐기 때문에 뭐 좀 더 고민해보고 사실 뭐 임기가 한 2개월 정도 남았다고 예, 하죠. 그러니까 남았기 때문에 근데 글쎄요, 저는 지금 더 있을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5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 과정에서도 사실상 패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보고를 받겠다고 한 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뭐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또 도이치모터스 건 이외에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수사권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 수사가 과연 그 정도 시간에 충분하게 이루어졌을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들을 좀 마무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사실상 패싱도 계속 당하고 권한은 행사를 못하고 있지만 네. 지금까지 보여온 책임감으로 봤을 때 본인의 남은 임기 동안 뭔가 이런 거 자신이 생각했을 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좀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에 거취를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뭐 맞는 조치를 하겠다는 건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수사를 좀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건에 관해서는 뭐 수사와 관련된 지휘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를 그 몇 시간 조사한 것만으로 과연 이게 그 충분한가라는 판단을 내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거를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보도록. 전당대회로 한창입니다. 여야는 특히 각종 논란으로 좀 요란했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뽑는 전당대회가 바로 내일 열립니다. 이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로 가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데 흥행이 됐다더니 작년 당대표 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오히려 낮습니다. 자, 투표율 낮은 걸 두고도 후보별로 해석이 다 다르던데 자, 어떻습니까? 다들 반응이? 네, 현재까지 누적 투표율은 약 46%로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발언 후폭풍이 낮은 투표율의 원인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는 미래로 가겠다며 논란을 일축하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당권 주자들은 막판 표묘리에 나서는데요. 이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영남으로, 윤상현 후보는 서울에서, 또 한동훈 후보는 경기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보면요. 자, 지역별로 득표율이 바로바로 공개가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 득표를 압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어대명 기류가 경선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대구, 경북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당장 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저 김두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당의 역동적인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선두를 달렸고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 11곳 지역 경선이 남았는데 이 후보 독주가 이어지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득표율 77.7%를 가뿐히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 루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관련해서 이 차기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와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폭발했습니다. 이 4명의 주자들이 주말 동안에도 막바지 총력을 기울였는데 그 목소리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지 않은 것, 정말 그 당시 노력한 보수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는 거다. 전당대회 막바지에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결선 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 오히려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텔레그램 방에서 분노하는 의원분들이 급작스럽게 많아졌어요. 20-30명 수준이에요.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 하더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말들도 오갔는데 어쨌든 낮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번 내일 이제 전당대회 개표가 나오는데 이제 1차 과반을 한동훈 후보가 할지 아니면 뭐 결선까지 갈지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내려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낮은 투표율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아주 불리한 거는 맞아요. 불리한 거다. 본인들이 그랬잖아. 65% 예. 투표율 넣어야게 높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예. 원래 높을수록 그 바람 이게 있고 그 낮으면 조직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 측은 조직력은 이게 약하죠. 기존 후보들의 조직력은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이나 기존의 그 친윤 예.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낮은 투표율은 이제 그 아마 원희룡 하기에 가장 유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따라서 이제 그 결선 투표는 당연히 원래도 갔지만 이번에 낮은 투표율로 더 저는 결선 투표는 확실하게 간다. 확실하게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아마 이게 오히려 그 득표율도 좀 이게 놀랄 만큼 나오지 않을까. 조직만 이게 움직이고 바람이 전혀 없거든요. 예. 항상 이게 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람을 많이 탑니다. 네. 따라서 저는 전통적인 당원들은 아무래도 이게 그 친윤이 많기 때문에 네. 한번 이게 물론 개표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결선 투표는 상당히 가는데 오히려 이제 그 여론조사가 상당히 틀리게 예. 1차 결과도 노릴 수 있다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낮은 투표율이 나경원, 원희룡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성진 부의장 생각 어떠십니까? 이변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뭐 저는 기준대로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어디에 한이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전혀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조직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조직보다 위에는 건 저는 팬덤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팬덤표를 갖고 있는 게 한동훈 후보고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로열티가 낮은 그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역시 그렇게 뭐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표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변수가 없고요. 저는 마지막 변수가 있었다면은 유일하게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라고 봤는데 네. 사과는커녕 오히려 지금 황제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냥 1차에서 끝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차에서 끝날 것이다. 두 분 중에 어떤 분 말씀이 맞을지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다룰 사건은요. 이 무더운 여름을 대표하는 가수죠. 가수 싸이 씨의 공연 얘기인데
자, 여름 이 싸이 공연 때문에 기다린다는 분도 계신데 자, 이번에는 한 차례 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장가 기자, 지난 토요일입니다. 20일 얘기인데 뭐 비, 바람 몰아치고 이런 악천후가 좀 쏟아져서 싸이 씨 공연이 중단된 사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천에서 공연이 있었는데요. 사실 공연 시작 전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공연장의 외부라서 많은 관객들이 비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또 이게 싸이씨 콘서트는 흠뻑쇼라고 해서 이 물을 사방팔방에서 네, 그렇습니다. 뿌리는데 그런데 공연 시작 후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벼락까지 쳤고요. 또 공연 과정에서 무대 조명이 이 비바람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온몸이 물에 이렇게 젖게 되었는데 거기에 무대 조명이나 이 전선줄 같은 게 만약에 몸에 닿기라도 하면 이 작은 사고가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은 1시간 만에 취소가 됐고 다행히 관객들은 무사히 귀가를 했습니다. 싸이 씨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관객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네, 정말 천만다행인데 뭐 하마터면 정말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임재 변호사님, 어쨌든 이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인데 싸이 씨도 굉장히 놀랐겠습니다, 당사자도.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친 인원이 없어 다행인 상황이었는데요. 이 무대에서 꾸밀 때 조명이라던가 이런 기구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안전사고가 뒤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조명 관련 기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대 천장으로부터 바로 바닥으로 쾅 떨어졌습니다. 만약에나 저 아래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무대 관련 사건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에도 가요대전 무대 리허설 도중에 이런 레드벨벳의 웬디가 낙상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요. 예.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무대 관련해서 낙상 사고라던가 조명이 떨어지는 사고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싸이 콘서트는 그리고 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뭐 이 공연 중단 이전에도 이 주민들이 좀 민원을 유독 좀 넣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쨌든 이 리허설을 뭐 콘서트 이전에 좀 진행할 거 아닙니까? 이전에 뭐 주민들이 이 새벽까지 조명 테스트를 해서 너무 빗나갔고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이런 불만들도 터져 나왔었다고 해요. 그렇죠. 이런 콘서트 준비하면서 일단 무대 장치와 또 한 가지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엔 이 조명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리허설 때 발생을 하게 된 것인데 조명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주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그런 사진을 보면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이제 리허설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았고 그렇죠. 이제 잘 시간인데도 계속해서 조명을 비춰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리허설이 진행되어서 너무 불편을 겪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커튼 쳐도 빛이 들어온다 이런 방금 얘기가 지나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허설 반드시 조명도 필요한 부분은 맞았겠지만 적어도 좀 초저녁에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좀 배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굉장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중단된 공연 관련해서 이 가수 싸이 씨 측이 뭐 다친 사람도 없었고 뭐 환불 조치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그나마 좀 수그러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싸이 씨도 곧바로 죄송함을 표명하기도 했고 제가 좀 감동적으로 봤던 부분은 관객들의 대처였어요. 관객들이 대처? 그렇죠. 이렇게 조명기구가 떨어지고 막 폭우가 오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우왕좌왕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함부로 모두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려고 시도하거나 한다면은 정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누구나 빠질 것 없이 천천히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좀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좀 예방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싸이 씨도 이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다시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자 또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가수 싸이 씨가 이제 월드스타인데 팬들도 그런 만한 어떤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확인할 수. 저희 엠벤에서 하는 이 속풀이쇼 동치미라는 프로그램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여기서 가수 박완규 씨가 고백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게 유행했었어요. 뭐요? 80년대 중후반 때 인신매매. 쭉 걸어가고 있는데 학생 이거 차 좀 밀어줘.
그래서 딱 밀러 딱 가서 손 대고 미는데 바로 이거 딱 들어오죠. 소리 지르면 죽인다. 그때부터 무슨 말 나오겠어요. 그리고 몸무게도 44kg, 45kg. 예. 그런데 딱 탔는데 이미 여학생 2명. 이미 이제 잠들어 있고. 그걸 먹으래요? 예, 그걸 마시래요. 마시고 좀 정신이 좀 흐릿해졌는데 잠들면 죽는다. 잠들면 죽는다. 그래서 제가 몸에 계속 상처를 내고 안 보이게 대전 터미널 근처 어떤 골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이것들이 밥 먹으려고 그런데 다 잠든 거 확인하고 그래서 갔는데 저는 안 잠들었지. 예.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 나왔어요. 나중에 들어와서 병원에서 혈액 검사 했는데 수면제 성분 들어있더라고요. 네, 보셨는데 웃으면서들 다 얘기했지만 웃을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이 천년의 사랑으로 유명한 이 가수 박완규 씨가 이 고1 때 인신매매범들한테 납치를 당했었다. 뭐 이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박완규 씨는 결국 이 평택에서 대전까지 잠든 척을 하면서 이 차로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오게 됐는데 터미널 골목에 인신매매범들이 주차를 하자 그때 바로 도망을 쳤다고 아까 말을 했죠. 네. 자, 그 후에 박완규 씨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는 박완규 씨의 전화를 받고 그러면은 큰 길로 나와서 사람들 틈에 좀 섞여서 택시를 잡아 타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박완규 씨가 택시를 바로 잡아 탔는데 택시기사님께 대전에서 평택까지 가달라고 하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처음에는 택시기사님이 박완규 씨를 좀 이상하게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박완규 씨가 워낙 두려움에 떨면서 무서워하니까 택시기사님이 우선 출발을 했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끝에 휴게소에서 기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완규 씨가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가 될 때 여학생 2명도 차에 타서 잠이 들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박완규 씨가 탈출할 때는 그 학생들을 함께 구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거짓말 같은 얘기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어쨌든 이 범인들은 잡혔다고 하나요? 네, 우선 나중에 인신매매범들이 잡혔다고 해서 이 4인조 범인 대질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4인조 범인들이 사실상 박완규 씨를 납치했던 그 범인들은 아니었다고 아니랍니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때 이 납치됐던 때가 1989년도라고 합니다. 이 납치 인신매매 굉장히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를 저도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인신매매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졌던 것인데, 당시에 그런 기사들 보면은요, 봉고차의 여고생들, 그것도 등굣길의 여고생들을 납치해서 어디로 팔려고 데려갔다.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 뉴스 당시에. 그렇죠. 실제로도 이런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납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수가 유흥주점 같은 곳에 소위 말하는 팔려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낚싯배에 실어서 어디 외국에 일을 하러 보낸다더라 이런 기사가 흉흉하지만 사실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8, 90년대에 이런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대적인 단속도 있었고 이런 무리에 대한 소탕 작성도 있었지만 한동안은 대한민국이 인신매매가 가능한 국가라는 낙인이 찍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가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학생 2명은 못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걱정스럽고요.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렸냐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타들, 김청 씨나 나영희 씨 같은 경우에도 스토킹범에게 납치를 당한 적이 있다. 이런 사연에도 고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정도로 차량을 이용한 납치라던가 아니면 집 앞에서 이 사람을 납치해서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이런 시도들이 왕왕하게 있어졌고 요즘에야 CCTV 같은 부분이라던가 차량용 블랙박스 이렇게 어디나 영상 기록 장치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범인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연에 좀 예방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요. 차량용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범죄에 더 무자비하게 노출이 되었고 그때 많은 수가 실종이 되었고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수도 상당해서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한 면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완규 씨 같은 경우 탈출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피해자들 후유증도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후유증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지고 이런 부분 인신매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인신매매가 뭐 이루어지는 국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대외적으로도. 네. 하지만 여전히 납치는 좀 성행을 하고 납치요. 있거든요. 납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범행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범행의 시작 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후의 단계, 뭐 강도라던가 뭐 강간이라던가 이런 범죄의 시발점이 바로 이 납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납치는 계속해서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치를 당하지 않는 것, 예방이 좋잖아요. 그 예방을 하려면 일단 낯선 사람이 다가왔을 때 특히 차량에 태우려거나 한다면은 큰 소리로 보기니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게 중요한데 막상 누군가가 다가와서 흉기로 위협하고 네. 차를 타라고 하면은 그런 대응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부분 좀 유념하시는 거,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가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 예. 이런 요즘에도 납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안면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강도를 위해서 일부러 유인해서 차에 태우고 흉기를 들이밀고 이제 금품을 갈취했던 사건이 얼마 전에도 있었거든요. 이러고 나면은 피해자들의 그 트라우마라던가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납치나 협박의 이후에도 이제 차에 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이브픽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 우리나라에 쓰레기 풍선을 보내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9번째인데요. 지속적인 북의 도발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8일 일부 전선에서 순환해 방송하다가 어제부터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방송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는데요. 우리 군은 북을 향해 최근 다수의 북한 외교관이 탈출하고 있다. 지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십시오라 말하며 탈출을 권유하고는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 씨의 곡 올레를 틀기도 했고요. 육성으로 김정은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떠받들면서 주민들을 깜깜이로 만드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하며 북한 내부의 결속력을 뒤흔드는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북 확성기를 민감하게 여기는 만큼 이번 방송의 반발에 더 큰 수위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충전에 식사와 은행 업무, 택배 업무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편의점인데요. 조금만 길을 걸어도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 우리나라 편의점은 약 5만 5천 개로 편의점 대국으로 불렸던 일본을 제치고 950명당 점포 1개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 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점포 수라고요. 편의점에서 어떤 것까지 되냐면요. 휴대폰 충전에 공과금도 낼 수 있고요. 일부 매장에선 전기 스쿠터 충전이나 환전, 국제우편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한국 편의점. 외신들은 한국 편의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게라며 원스톱 스토어라는 별칭을 짓기도 했는데요. 최근 한국 편의점 회사들은 동남아로 진출까지 했다고 하네요.